두기입니다. 이번엔 2.4절 수치 해석 기법입니다. 수치 해석 기법, 시간 영역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들은 다 손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방정식을 라플라스 혹은 뭐 푸리어 트랜스폼 이런 식으로 시간 영역상에서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혹은 이게 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라플라스라든가 푸리어 트랜스폼으로 혹은 S 도메인, 푸리어 트랜스폼인 다른 도메인, F 도메인으로 변경시켜서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치 해석 기법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푸는 것입니다. 숫자를 사용해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아날로그로 풀어왔고 이제부터는 디지털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적분법이란 것은 여기 보면은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변이 u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직접 적분하여 구하는 방법으로 직접 적분법이라 부른다 해서 과거에 사용했던 왜 직접이란 말을 쓰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푸리어라든가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막바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적분법이라 부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 더블 더트 u 다트 u인데 u를 구하기 위해서 요놈하고 요놈은 요놈을 미분한 값이잖아요. 미분.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이놈을 나타내고 근사적으로 요놈을 나타냅니다. 뭐를 사용해서? u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점진적인 방법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씩 나가는 방법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꺼번에 0에서 t 구간까지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현재의 시간에서 다음 시간 n 플러스 1 스텝, 현재 시간 t까지를 n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요. 첫 번째를 1, 두 번째 2, 3, 점점점 해가지고 n개 구간으로 해서 n번째 시간과 그 다음 번째 시간을 처음 스텝에서 구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 구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전에 과거에 구했던 정보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스텝에서 구하고요. 그 다음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구해나가는 방법을 점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시적인 방법과 묵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르게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어로는 명시적인 방법, 겉으로 드러났다, 양지에 드러났다, 양력법 혹은 explicit method, 그리고 묵시적 방법, 음력법, 음지에 있다,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implicit method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력법, 음력법, 명시적 방법, 묵시적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암시적 방법이라고 얘기하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됐든 영어는 explicit 혹은 implici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n 변이가 n 플러스 1 델타 t에서의 변이입니다. 예, 시간에서 요거 부호 기호를 잘 봐야 되는데요. 고민해서 넣습니다. 여러 사람들 넣는 방법들이 달라요. 근데 오른쪽에 넣게 되면은 그렇게 파워처럼 보이니까 몇승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앞에다 넣습니다. 근데 앞에다 넣다 보니까 뒤에 것에 C의 N 델타 T 승 같이 보이는데 약간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N 델타 T에서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요. 운동 방정식이란 것은 그 물리적인 평형 법칙이기 때문에 매 스텝마다 그것이 그 법칙이란 건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N 델타 T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평형 방정식을 구하고 여기서 그 요 가속도와 속도항을 변이항으로 나타낸 후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변이항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n 델타 t에서의 변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변이, 미래의 변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단순한 선형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린다. 미분항이 다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n 플러스 1 델타 t에서의 변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값이 들어가냐 하면은
과거에서의 변이 m-1 델타 t, 그 다음 현재에서의 변이 현재에서의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값들만 짝짝짝 넣으면은 그대로 덧셈 뺄셈 나눗셈 공식에 의해서 n 델타 t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간단합니다. 예, 시행착오도 없고요. 그냥 값을 넣으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묵시적인 방법은 앞하고 다르게 m 플러스 1 델타 t 한 시간 한 스텝 앞에서 평형 방정식을 세웁니다. 한 스텝 앞에서. 지금 현재 스텝은 m 곱하기 델타 t입니다. 한 스텝 앞은 미래의 시점은 m 플러스 1 곱하기 델타 t입니다. 요 시점 m 플러스 1 델타 t에서의 평형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앞하고 마찬가지로 그 가속도와 속도를 변이항으로 나타내는데 예전에는 가속도와 속도 변이항이 그 이전 스텝과 현재 스텝과 미래 스텝에서의 변이항으로 나타냈는데 현재는 약간 다릅니다. 그냥 해서 최종적으로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오른쪽 항을 넣으면 왼쪽 항 값이 나왔는데 이걸 구분시킬 수가 없어요. 구분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m 플러스 1 델타 t에서의 변이 값은 이 방정식에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방정식을 푸는 방법, 트라이 앤 에러에서 풀든지 여러 가지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그냥 푸는 것보다 요 뭐 시행착오를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은 명시적 방법을 쓸 것이냐 혹은 묵시적 방법을 쓸 것이냐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서로의 장점이 있는데요. 충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 때 충돌 문제 굉장히 이, 그 짧은 델타 t를 요구하는 경우에 명시적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고 좋습니다. 델타 t가 작을 경우 아주 작게 해야 되고요. 또 크게 했다가는 발산, 값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명시적 방법은 간단하고 계산이 간단하고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죠. 빨리 하고 계산량이 적거나 수치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결과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엉뚱한 뭐 1을 구해야 되는데 값이 10의 6승이 나오고 이러면은 완전히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t를 작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명시적 방법은 충격 하중에 의한 응답을 구하기에 좋고 델타 t의 크기가 구조물의 고유 주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계 델타 t 요거보다는 작게 해야 된다. 한계적으로. 그래야지 덜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지 발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부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묵시적인 방법은 상대적으로 델타 t를 크게 해도 값이 나옵니다. 그게 오답이든 정답이든 간에 만약 1이 나와야 되는데 한 뭐 1.5가 나온다든지 한 2가 나옵니다. 10의 6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발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안정적이다.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라 하고지만 값은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겠죠. 하지만은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델타 t를 작게 하는 게 좋다입니다. 근데 델타 t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중 간격, 우리가 지진 같은 경우 할 경우에 하중 간격의 지진 가속도의 계측 타임 스텝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서는 엘센트로 잴 때는 0.02초, 그 다음에 0.01초, 요즘은 뭐 대부분 0.005초에 예전에는 기술이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정밀한 값하고 정밀한 센서들 계측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0.005초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델타 T를 하중의 시간 간격이 이렇게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델타 T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옛날 같이 아날로그로 막 계측한다고 할 때 어떤 지점을 찍느냐 해서 델타 T가 0.02냐 0.001이냐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샘플링 간격이라고 합니다. 샘플링을 충분히 작게 해야 된다. 구조물의 고유 주기가 5초다 라고 했는데 샘플링을 10초 간격을 하면 구조물의 고유 주기를 나타낼 수 없죠.
예. 우리가 관심 있는 고유주기 만약에 10차 모드까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0.1초까지 관심이 있다 주기. 그러면 0.1초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0.05초의 델타 t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간격은 일반적으로 고유 주기, 우리가 관심 있는 고유 주기의 10분의 1 정도보다 작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적분법의 방법으로는 유한차분법, 중앙차분법, 룽게쿠타, 허벌트, 윌슨, 뉴마크 방법이 있습니다. 유한차분법, 이게 명시적인 방법이고요. 나머지 방법들, 중앙차분법도 명시적인 방법이고 다른 방법들은 아마도 묵시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2.4의 1절 직접적분법의 종류는 명시적인 방법과 묵시적인 방법이 있고 그 특성은 각각 그 방법론적인 특성에 장단점이 있다. 2.4의 2절 뒤하멜 적분 방법과 선형 하중법입니다. 수치 적분법, 수치 해석, 시간 영역에서의 수치 해석법의 가장 이론적인 근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뒤하멜 적분 방법을 배웠듯이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이 미분 방정식은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하중을 곱하고 그러니까 변이 응답 함수 충격 변이 응답 함수라 부르나요? 하중을 곱하고 단위 충격 함수에 곱하고 그거를 모든 시간별로 다 더한다.랍니다. 더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합 선형 조합이 되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방법은 주로 선형 방법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비선형 응답이다 라고 하면은 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이 나왔고요. 근데 요 식을 수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나타내고 감세를 각각 놓고 C1과 코이피션트 1, 개수 코이피션트 2를 넣습니다. 코이피션트 1과 코이피션트 2를 넣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응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C1과 C2 값이 각각 적분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분. 이렇게. 그러니까 C1과 C2 값을 구해가지고 대입시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C1과 C2 값을 구하는 것은 적분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적분이란 건 면적이잖아요.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다리꼴 방법 혹은 심슨 방법을 적용해서 C1과 C2 개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치 적분이란 것은 거기 매 타임 스텝 이게 델타 t 앞에서는 요 디아멜 적분이기 때문에 디아멜 적분이기 때문에 요건 델타 타우인데요. 시간 간격이 보통 델타 t로 하고요. 델타 타우 대신 델타 t를 넣고 각각에 대해서 응답을 구해서 더한다 이 개념입니다. 자, 선형하중법은 뒤아멜 적분법의 일종입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는 가정이 사용됩니다. 시간 하중에서 매 시간과 다음 스텝 간의 하중은 선형으로 변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진 하중이라든가 어떤 하중을 계측할 때 디지털, 아날로그로 계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델타 t가 작으면은 작을수록 델타 t 어찌됐든 간에 델타 t 그 시점 각 시점별로 직선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그 사이의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선으로 변한다는 가정을 사용할 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시간 사이에 이게 곡선으로 변한다, 피크점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계측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값은 그, 그 시점별로 스텝별로 그 하나의 점들 값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뭔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하중은 그 계측된 값 사이에서 선형으로 변한다, 직선으로 변한다 라는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C1과 C2 값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C1과 C2 값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뭐 굳이 막 여러 가지 그대로 이렇게 여기는 C1과 C2가 앞에선 적분을 써가지고 뭐뭐 여차차 해라 하고 하는데요. 초기 조건
대입해 가지고 풀면은 여하튼 C1과 C2 값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1과 C2 값이 굳이 복잡하지 않게 사다리꼴 방법, 심슨 방법을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 요런 것들을 사용할 경우에 계산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산이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리고 몇 가지 가정들, 선형이다, 하중은 선형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응답도 비선형이 아니라 응답도 선형이 된다. 그래서 조합, 선형 조합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비선형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다자유도계에는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은 왜냐면 단자유도에서 유도된 공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자유도 선형의 하중이 선형으로 변한다는 당연하게 지진 하중 같은 경우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다른 값이 곡선으로 변한다 하면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응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보통 나중에 배우는 응답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자유도계의 응답 스펙트럼. 지진 하중이 있으면 이 지진 하중이 각 주기별로 주기가 다른 단자유도계의 응답을 어떻게 주고 그 최대 응답들을 다 플로팅한 것을 가지고 리스판스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스판스 스펙트럼을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상에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상에서는 응답 스펙트럼을 구할 때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근사적인 방법, 유마크라든가 기타 방법을 쓰지 않고 보통 이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 속도도 빠르고요. 정확하니까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이 방법, 선형이란 것은 하중이 각 스텝별로, 계측된 스텝별로, 실질적으로는 뭐 곡선으로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 아날로그겠죠. 하지만 계측된 거는 점에서만 계측되니까 직선으로 변한다 라는 가정을 사용해서 해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수식을 유도해 가지고 수치에 대입하는 방법입니다.